안녕하세요.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후 선관위 연수원에 미군이 한국군보다 먼저 투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군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에 선관위 연수원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미군이 건물 안에 있었어요. 정보사 소속 한국군은 나중에 왔죠. 한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이 상황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는 그날 밤 건물 주변의 CCTV 모두 꺼져 있었고 이건 분명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작전이 완전한 보안 속에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날 밤 선관위 연수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군이 한국군보다 먼저 투입되었을까요? 충격적인 이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알리나 카터 박사입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독립연구자이고 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 같은 지역의 정치와 군사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수상한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소문에 따르면 99명의 중국 국적자들이 NEC 교육센터에 잡혀갔고 미국 특수부대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흔한 괴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비슷한 주장들이 여러 한국 소셜미디어 채널과 소규모 뉴스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자주 다뤘는데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거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NEC 교육센터에 99명의 중국 국적자들이 있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센터는 원래 국가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인데 말이에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의문점이 계속 생겼어요. 그냥 가짜뉴스일까요? 어떤 이야기들은 이 중국 국적자들이 선거 조작에 가담해서 한국의 중요한 투표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 다른 이야기들은 이 모든 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특정 집단이 공포나 혼란을 조성하려고 퍼뜨린 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의혹의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소문이 거짓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괜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한국 정치뿐 아니라 국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서울에 머물면서 기자와 교수 그리고 지역의 유명한 보안 전문가들까지 만나봤어요. 그들은 그 소문에 대해 각자 강한 의견들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12월 초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안 카메라 영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NEC 교육센터는 원래 큰 뉴스가 나올 만한 곳이 아니에요. 선거 절차를 배우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첩보 시스템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비밀 습격이 일어났을 때 카메라가 원격으로 꺼졌거나 해킹당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만약 미국 특수부대가 먼저 도착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들여보냈을까요? 아니면 그 부분도 단순한 소문인 걸까요? 그리고 그 99명의 중국 국적자들은 또 뭐죠? 정말로 그렇게 많은 외국인이 선거시설 안에서 일하거나 머물고 있었던 걸까요? 교육센터 주변을 둘러봤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총을 든 경비원 같은 사람들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높은 울타리와 몇 대의 보안 카메라가 설치된 흔한 정부 교육시설처럼 보였어요. 대규모 합동 작전이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원래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는 않잖아요. 근처 주민들 중 일부는 아무 이상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늦은 밤에 검은색 밴과 낯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분명히 또렷하게 봤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신문 기사도 많이 읽고 유튜브에 올라온 현지 논평도 여러 번 검색했습니다. 큰 언론사들은 대부분 이 사건을 가짜뉴스라고 무시했어요. 특정 정치인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반면 다른 매체들은 주류 언론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반발했어요. 진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공방전 때문에 제가 믿을 만한 정보가 뭔지 더욱 혼동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주장 중 하나는 99명의 중국 국적자들이 체포되거나 최소한 조사받기 위해 송환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경찰 보고서에서는 내용을 확인해주는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몇몇 소규모 정치 집단이 정부 건물 앞에서 작은 시위를 열었어요. 가짜 뉴스 제발 멈추라며 구호를 외쳤어요. 시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이미 1급 군사기지에서 출발해 도착한 항공편이 있었다는 주장이 함께 확산되었고 한국 선거에 크게 관여하거나 외국의 개입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그런 비행 기록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어요. 대부분 추측과 단편적인 정보들에 기반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도 미국 특수부대가 먼저 도착했다는 말은 온라인 게시물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든 모두가 똑같이 심각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런 비밀작전 이야기는 국가주권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한미관계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건드렸어요. 특히 보수 성향의 일부 한국인들은 모든 소문이 유권자들을 겁주거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끝없는 논쟁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쪽에서는 NEC 교육센터에서 미국 특수부대가 개입한 합동작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스카이데일리 같은 매체가 부풀린 가짜뉴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99명의 중국 국적자들 이야기는 공식 발표에서 자취를 감춰버렸고 그들이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어요. 처음 조사를 마무리할 즈음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소문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명확한 사실이 없을수록 이야기가 더 크게 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전혀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밀 습격 합동작전 선거 조작 같은 민감한 이슈가 얽히면 소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봐야겠다 다짐했어요. 이 소문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조사를 이어가던 중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그것은 12월 3일이나 4일 늦은 밤에 NH 훈련센터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영화 속 장면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네이버라인 채널이나 소규모 언론 매체들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국 특수부대 소속이고 더 큰 합동작전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에 들었던 소문들과 맞아떨어졌거든요. 제가 만난 많은 한국인들이 블랙옵스 군인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이들이 지역경찰 제복과 똑같은 옷을 입고 활동하면서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CCTV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실행했는지 상상이 잘 안 됐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를 하는 모습을 봤을 법도 한데 말이에요. 더 알아보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들을 찾아갔어요. 공식적으로 작전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그들 역시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들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첨단 장비를 사용해 치우거나 비활성화시켰다고 했죠. CCTV 단어가 계속 나왔고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을 이어주는 실마리처럼 느껴졌어요. 한 기자는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이들이 미국 정보기관의 일부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보도는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줘 그 단체가 외국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한 거라고 믿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게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죠. 녹음을 거부한 한 제보자는 자신이 NH 훈련센터에 들어가는 낯선 사람을 봤다고 맹세했어요. 그는 그들이 롱코트 아래에 흉기를 숨기고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거짓이 아니게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어디서 들은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죠. 마치 허상을 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비슷했어요. 한국 경찰로 위장한 블랙옵스 팀이 CCTV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말이었어요. 결국 저는 직접 NEC 훈련센터를 찾아갔어요. 정문의 크기나 시설은 다른 정부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높은 울타리 기둥, 그리고 감시 카메라, 그리고 제복을 입은 몇몇 경비원들이 한참 동안 감시 카메라를 쳐다보며 그날 밤 무언가 이상한 걸 찍었을지 궁금해하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와 얘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걸 별로 편하게 느끼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허가 없이 내부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인도에 서서 메모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지역대학의 군사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와 얘기할 기회가 우연히 있었어요. 그는 미국과 한국 간의 합동작전 소문에 대해 다룬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만약 미국이 정말로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면 절대 이를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외교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말하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공식적인 확인은 절대 들을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의 말은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어요. 제가 주한미군 공보실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건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여러 차례 받았어요. 이것이 오히려 은폐의 증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사건이 얼마나 논란이 많은 주제인지 깨달았어요. 진실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고 소셜미디어는 온종일 계엄 관련 뉴스로 떠들썩했어요. 한순간 제가 이걸 계속 파헤쳐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믿는지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때때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작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정보 활동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말이에요. 특수 미국 부대가 한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동맹국들은 큰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밀리에 협력 작전을 진행하곤 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정보 조각을 모았지만 전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 몇몇은 특이한 훈련이 가끔 일어난다고 암시했지만 그 훈련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결코 없었어요. 한편 언론은 계속해서 미국 차량과 은폐된 신분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사 제목은 마치 모든 게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결국 더 많은 질문만 남긴 채 끝났어요. 거짓말 같은 소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괴담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특수부대의 얘기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그 퍼즐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정보가 부족한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일 뿐 조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여러 추측에 뒤엉켜서 머리가 너무 아플 따름이었어요. 그날 한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선관위 서버실이나 다른 선관위 자료에 대한 해킹이 정말 있었던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건지 그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게 밝혀질지 모르고 아니면 역사의 다른 은밀한 이야기들로 덮어지고 변질되어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수도 있겠죠. 서울시청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NEC 훈련센터에서 외국인 관련 루머를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일부 뉴스에서 계속해서 선관위 서버가 공격받고 있다는 주장들이 몇몇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진지한 인상을 풍기는데 짧은 머리이며 차분한 표정이 특징이었어요. 보안 전문가에게 저는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모순되며 가짜인 것이냐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에게 왜 아무 말도 안 해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리를 뜨고 나서 하루 이틀 즈음 지나 기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까지도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저와 그를 같이 묵어서 음모론자들이라고 꼬리표를 붙였어요. 그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날 만난 정보보안 전문가가 외국의 아시아 문제 연구하는 사람이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편향적인 시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변에 말을 했더라고요. 언론사 그리고 각종 소셜 네트워크에 내가 한 말들을 올렸더라고요. 보안 전문가 또한 무슨 이유인지 저와 함께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짜뉴스에 심취한 아시아 문제 전문가라고 소개했고 대중에게 가짜뉴스와 선동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이야기죠. 그러나 오히려 언론과 이런 사건 사고에 관심 있어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저를 소개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팬덤이 형성되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후 저는 역사 연구 분야에서 출중한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추구하는 건 오직 진실뿐입니다. 제가 본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미군의 개입과 여러 조작되고 재생산된
거짓 선동에 대해서 선관위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가 무작정 음모론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저는 저의 개인 계정에 이런 사실들과 그의 주장들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부나 주류 언론이 다뤄야 할 질문들을 오히려 신중히 정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의 개인 계정은 영향력이라는 게 생겨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올린 지 1시간 만에 20만, 30만 조회수가 올랐습니다.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격하게 반응하고 저의 유튜브 계정이며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24시간 주시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론계 마치 셀럽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많은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과거 사건이든 최근 일이든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그의 소위 진실 추구가 그의 정치적 입장보다 더 중요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참석한 시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팽팽했고 시위를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정치적 낙인이 누군가의 타당한 질문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믿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었어요. 정부나 언론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쉽게 누구나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너무 널리 퍼지면 공공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아무튼 역사 연구 배경을 가진 선생님인 그가 어떤 숨겨진 활동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밝혀낸다면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음모론자로 부를까요? 아니면 그가 진실을 드러낸 것에 대해 고마워할까요?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비난을 두려워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저를 괴롭힌 또 다른 점은 대중매체의 역할이었어요. 대형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주요 신문은 습격 사건 이야기를 계속해서 터무니없다고 했고 나는 영국의 아시아 문제 연구자로서 저는 여기서 다각적으로 여러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었어요. 기존 질서를 의문시하는 공인들은 종종 숨은 의도가 있다는 비난을 받아요. 하지만 추구하는 건 오직 진실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어느 쪽이 옳든 이러한 의심의 분위기는 공개적인 토론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토론이 어려워지면 루머는 더 큰 힘을 얻게 돼요. 사람들이 명확성을 원할 때 속삭이는 이야기를 더 믿거나 공식 발표 자체를 믿지 않게 될 수 있죠. 제가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건 어느 사회든 기존의 네거티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론과 당국이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깊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심이 옳든 아니든 그를 향한 강한 반발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인 질문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외국의 선거 개입설은 보안 언론의 정직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려고 해요. 외부인으로서 그가 어떻게 대우받고 어떤 증거가 만약 있다면 찾아서 증명 후 언론이 그의 말을 과연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는 게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숨겨진 의도가 없다면 그가 던진 질문들은 NEC 선관위 훈련센터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틀렸더라도 이는 루머가 어떻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 있는 교훈이 될 거예요. 저는 몇 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처음으로 이 소문들을 제기했던 장소들을 방문하고 늘 염두에 두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지 기자들, 시민 기자들, 은퇴한 군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련센터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생각한 사람들을 정말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웠던 건 이야기를 다루는 언론에도 언급했듯이 스카이데일리 같은 매체는 계속해서 미군이나 잠복요원들이 한국시설 안팎으로 조용히 움직였다는 주장을 보도했어요. 반면 유명한 방송국들과 신문들은 이런 보도를 부정하며 가짜 뉴스나 과장된 이야기라고 비판했죠. 이 결과로 언론 환경은 심하게 양분되어 기존 언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메인 뉴스 채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습격 이론을 단순히 소란을 일으키려는 정치적 이슈거리나 가짜뉴스 정도로만 치부하는 건 이제 익숙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동작전이라고 알려진 내용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련센터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트럭이 밤늦게 지나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은 밝은 불빛과 영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들에게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제보하라고 했지만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의 나름 유명한 아시아 문제 연구자로서 저는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깊은 감정적 흐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와 선거 신뢰성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 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암시도 깊은 우려와 탄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문을 국가적 자존심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거 과정 전체를 개혁하라는 욕구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한 안보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습격 이야기가 결국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이 사건은 인터넷 소통이 빠른 시대에서 나온 엄청난 가짜라고 했습니다. 미군 측은 선관위 개인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부인하는 발표를 했고, 곧바로 미군 공보실 게시판에 올라온 성명을 읽어봤지만 간략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말만 반복됐을 뿐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빈약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특수 작전이 실제로 존재하든 아니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꺼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아직 공식 확인은 전혀 없어요 라는 문장은 제 다이어리 기록 그리고 핸드폰 녹음 기록에 수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과 한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는 마음 사이의 긴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꼈어요. 일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 민감한 군사 내용이 드러나거나 외교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비밀이 계속되면 더 많은 추측과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넘길 수 있잖아요. 이 작은 대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잘 대변해주는 대답으로 들렸거든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저는 제 모든 기록, 녹음, 그리고 개인적인 관찰들이 가지고 갑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이 소문은 이미 안보적 합의와 명확한 공공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대화를 바꿔놓았어요. 한국 안팎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거예요. NEC 훈련센터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른 상황이었다면 국제조사가 필요했을지도 모르는 일인지 말이죠. 한편 외국 국적자들이 선거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중요한 주제를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기관의 안정성은 신뢰에 달려있고 그 신뢰는 아주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미국 한국 공동작전이라고 알려진 내용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해요. 소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일에 대해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의 긴박한 정치적 상황이 저를 이곳 한국까지 이끌었어요. 한국의 정부 국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계엄을 해제해 여러 명의 한국인의 말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제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독자들이 각 주장들을 검증하는 복잡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장의 논란은 사그라들 수 있지만 선거 신뢰성, 외국 개입 가능성, 그리고 동맹의 미묘한 균형에 대한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유명한 음식 문화와 K-팝도 많이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잘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